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신생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신생아 질환에는 분만 시 발생할 수 있는 외상과 선천성 기형, 그리고 출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의 질환 등이 있어요.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원투로 나누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질환에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천성 기형에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왔던 게 그나마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의 원인은 21번째 염색체가 3개인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기형인데요. 보통은 나이가 많은 초산부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다는 기준이 보통은 35세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35세 이상이면 노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노산인 산모에서는 다운 증후군의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이거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의 증상은 뭐냐? 우선 정신박약이라든지 지능장애가 현저해서 백치인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도 많이 발생하고 특징적 외모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 특징적인 외모를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두증, 그리고 위로 경사진 안검열, 낮은 코, 큰 혀, 그래서 약간 몽골 사람처럼 생겼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네, 이런 얼굴이죠. 머리가 생각보다 좀 작죠. 그리고 이 안검열이라는 게 이 여기 눈 안, 네, 여기 안을 이야기합니다. 안검 안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흰자와 홍채가 다 있는 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위로 경사진이라는 뜻이 약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전반적으로 전체 눈 모양이 이렇게 약간 싸납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쵸? 이런 걸 위로 경사진 안검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양인처럼 조금 낮은 코에 혀가 큰 게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도 아주 오래전엔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잘 나오진 않는 문제예요. 그 외에는 선천적으로 심장판막증이라든지 발육장애, 그리고 근육긴장 저하라든지 이완, 여러가지 근육질환도 같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구순열은 또 다른 말로 토순이라고도 하고요. 구개열과 같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그래서 구순열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언청이라는 질환인 거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 위턱, 코, 입술 주위에 형성 과정의 결함으로 외관상 보기 좋지 않게 언청이 모양이 생기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수유에 당연히 지장을 줄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 정상에서는 여기 이 부분에 결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구순열을 가지고 있는 아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결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치료 및 간호로는 보통 100일 이전에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수술 후에는 점적기나 위관 영양을 실시해야 돼요. 왜? 수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입술의 봉합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팔꿈치 역제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개열은 뭐냐? 구개가 뭔지 아시잖아요. 연구개, 경구개. 그래서 딱딱한 입천장은 경구개, 그리고 말랑말랑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입천장은 연구개라고 불려요. 그 구개에 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상 구개에는 결함이 없는데 이렇게 결함이 발생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나 수유에 지장을 초래해요. 당연하겠죠. 이쪽으로 우유가 들어가서 코나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고요. 다른 선천성 기형이나 청각장애나 지능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순열과 구개열이 같이 오기도 해요. 그걸 구순구개열이라고 부르죠. 치료 및 간호를 살펴보시면 당연히 위관 영양을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유를 하게 되면 구멍이 크고 길며 부드러운 젖꼭지를 사용하는데 이런 결손이 있기 때문에 빠는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빨지 않아도 잘 나올 수 있는 구멍이 큰, 혹은 여러분이 짜서 먹여줄 수 있는 좀 말랑말랑한, 여러분 힘으로, 소나기 힘으로 좀 쥐어짜주면 분유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젖병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수유하면서 공기가 많이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유 후 트림을 자주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간호인데, 이런 치료 및 간호는 구순열이나 구개열이나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수유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문 직장 기형을 볼 텐데, 보통 항문 폐쇄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문 폐쇄라고도 하는데, 증상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항문 개구가 없어? 당연히 태변 배출이 안 되겠죠. 보통 태변은 24시간 이내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 항문 직장 기형을 좀 의심해 봐야 되고요. 대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복부 팽만이라든지, 만약에 나와도 조그만 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리본 모양의 변이 나올 수 있고요.
항문 직장 기형 중에는 비뇨기계랑 연결되는 기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변이 소변과 섞여서 나와가지고 녹색 소변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간혹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거의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항문 직장 기형은 항문이 폐쇄되어 있거나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으로 대변이 배출되지 않는 게 큰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 및 관호를 살펴보면 단순한 항문의 점막이 협착된 거라면 수술적 처치 없이 뚫어서 해결 가능해요. 하지만 단순한 협착이 아니라 완전히 폐쇄된 거라면 그 길이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긴 하지만 교정 수술을 시행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시험 문제 나왔던 적 거의 없습니다. 유문협착증은 유문이 어느 부위인지만 아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워요. 유문은 이 위와 십이지장이 만나는 이 부위예요. 이 부위가 협착된 거기 때문에 그 협착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보세요. 담즙이 섞이지 않은 구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더라도 소량밖에 넘어갈 수가 없죠. 여기가 십이지장이기 때문에 췌장에서 췌관을 통해서 소화효소들이 넘어가죠. 그리고 담즙도 같이 함유하면서 이 췌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런 원리로 담즙이 섞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토가 자주 발생하는데 담즙도 당연히 섞이지 않은 구토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수유 후 곧 나타나는 사출성 구토. 이 사출성이란 얘기는 보통 여러분이 구토를 하게 되면 좀 미식미식한 느낌이 있다가 구토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출성 구토라는 것은 그런 미식미식한 전조 증상 없이 왈칵 쏟아내는 걸 사출성 구토라고 해요. 음식물이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개워내는 거죠. 그런 식의 구토를 할 수 있고 구토 후 바로 공복감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구토 후에 당연히 배고플 수밖에요. 소화 흡수되는 영양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식사하려는 것도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특징들만 좀 기억하고 계셔도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치료 및 간호로는 잦은 구토로 수분 손실과 영양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무래도 영양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비경구자적 영양을 공급할 수 있고 당연히 문제가 지속되면 교정 수술을 해야 돼요. 막혀 있어서 음식물이 제대로 안 넘어가니까요. 그렇겠죠. 그 다음 선천성 기형으로 소두증이 있는데 증상은 머리 크기가 정상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 성장과 발달이 당연히 안 되고 지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보통 임신 초기에 풍진 감염이라든지 지카 바이러스도 소두증을 초래한다는 거 예전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아기가 소두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방사선과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 두 가지는 나왔었던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염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는 거죠. 신생아 질환 두 번째인 출생시 손상이에요. 출생시 손상은 당연히 분만시 발생하는 외상을 이야기하겠죠? 같은 겁니다. 출생시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 중에 하나가 두부 손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산류랑 두혈종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그 외에 주형이랑 두개내 출혈도 가끔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주형은 어떤 거냐 하면 정상 분만 시에 압력으로 인해 봉합이 좁아지거나 겹쳐지는 것으로 며칠 지나면 자연 소실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기들은 요렇게 머리가 있고 중간에 봉합이라고 해서 아직 연결돼 있지 않는 부위가 있잖아요. 막처럼 생겨서 아직 칼슘이 침착되지 않아서 뼈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막 부분이 정상분만 하다 보면 밀려 나오면서 요렇게 머리뼈가 요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이렇게 코네드라고 해서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걸 주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여기가 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코네드처럼 여기에 중간 부분이 아직 봉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막 부분이 있을 테니까 겹쳐지거나 이렇게 돼서 요런 모양의 코네드가 된다는 게 주형이에요. 큰 문제 없이 며칠 지나면 자연 소실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개내 출혈은 주로 난산이거나 해서 압력을 많이 받는 경우 혹은 겸자분만에 의해서 이 겸자로 너무 꽉 잡았을 때 머리를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개내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개내압이 상승할 수 있고 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호흡이 불규칙하고 맥박도
감소되는 등 불안 등의 증상 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산유와 두혈종은 어떤 차이가 있냐? 우선 산유 먼저 살펴보시면 분만 시 압력으로 인해서 두개 선진부에 연조직이 부어오르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부종이에요. 너무 압박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눌린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타박상처럼 그 부위가 부어오르잖아요. 맞으면 약간 그런 식으로 부어오르는 걸 산유라고 해요. 두혈종은 골막과 두개골 사이에 혈관이 파열돼서 혈액이 고인 상태예요.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봉합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예요. 둘 다 수일 내에 서서히 흡수돼서 자연 소실돼요. 두혈종도 마찬가지로 몇 주 이내에 조금 길게 소비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연 소실됩니다. 그래서 이 봉합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게 두개골이에요. 두개골. 예, 두개골이고 그러면 두개골 위에 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골막이에요. 골막. 예, 골막 부분. 두혈종 먼저 살펴보면 여기가 뼈죠. 예, 여기가 뼈예요. 그리고 여기가 골막 부분이에요. 골막. 원래 뼈와 골막이 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골막과 두개골 사이에 혈관이 파열돼서 혈액이 고였으니까 이 그림처럼 여기에 혈액이 차 있는 거죠. 혈액이 차 있는데 이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가 봉합 부분인데 봉합 부분은 이 뼈와 이 뼈분이 맞닿는 부분이 봉합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뼈와 이 뼈는 지금 연결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뼈에 붙어 있는 골막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뼈 위에 있는 게 골막이니까, 그쵸? 뼈 위에 골막이 있으니까 이 뼈에 골막이 덮여 있기 때문에 여기 골막과 이 골막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뼈와 골막 사이에 혈액이 고여 있으면 이 혈액이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뼈를 덮고 있는 골막 안에 혈액이 고인 거니까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혈종은 골막과 두개골 사이에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고인 거기 때문에 봉합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다른 뼈기 때문에요. 하지만 산유는 이 골막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 조직 부위가 그냥 부어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봉합선을 넘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여러분 시험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산유에 비해 두혈종은 감염이라든지 경막하의 혈종 같은 합병증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자주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요. 아무래도 혈액은 그냥 부은 거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유보다 추가적인 합병증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 손상을 살펴보시면 또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쇄골골절이에요. 쇄골 어딘지 아시죠? 그림으로 보시면 이 부위가 쇄골이에요. 요게 부러진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두 개로 나뉘었어요. 쇄골골절은 출생 시 가장 흔한 손상이에요. 보통 체중이 큰 영아의 두정이나 두니분만 시에 자주 발생하는데 이 체중이 크다 보니까 나오기 힘들어서 자꾸 압박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러질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저 부위가 부러지다 보니까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로반사가 소실돼요. 모로반사는 신경 손상으로도 오지만 쇄골이 부러져서 그쪽 팔을 못 움직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 모로반사가 소실될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면 저 부러진 골편이 서로 부딪혀서 연발음, 뼈끼리 부딪히는 음을 연발음이라고 해요. 이 연발음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통증이 초래돼서 울어요, 애가. 그리고 간호를 살펴보시면 당연히 적절한 신체 정렬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옷을 벗고 입힐 때도 조심해야 되고 골절 부위를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나 팔자붕대로 이 부분을 고정하는 거죠. 팔에 붙여서 저 부분이 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가장 좋은 처치법이에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안면신경마비인데 원인을 살펴보면 분만시 섭자나 산모의 천골에 이 안면 부위가 압박받으면서 생길 수 있어요. 옆으로 보면 이게 귀가 있으면 이 귀 밑에 이렇게 이하선이 있는데 이 이하선을 지나서 이 안면신경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겸자분만을 할 때 이 섭자 부위로 여길 강하게 누르게 되면 이 안면신경이 손상될 수 있겠죠. 그리고 출산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눌려서 손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당연히 안면신경이 손상되면 안면 근육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손상된 쪽 안면 운동이 소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한쪽이 안면신경이 소실된 곳이에요.
요쪽이 소실됐을까요? 요쪽이 소실됐을까요? 처음 보시는 분은 구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쪽이 손상된 부위예요. 지금 여긴 눈을 감고 있잖아요. 이거 울면서 입이 벌어져 있는데, 안면신경이 손상돼 있어서 눈을 감지도 못하고 있고, 울지도 못해서 이렇게 그냥 처져 있는 입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알고 계셔야 치료 및 간호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치료 및 간호를 살펴보면 얼굴 근육의 마비로 수유 시 주의해야 돼요. 당연히 삼키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기 때문에 안구가 건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인공 눈물을 점안하거나 바세린 꺼지를 덮어서 눈의 손상을 예방해야 된다는 거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인 간호에서는 이거를 구안와사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안면신경이 손상돼서 오는 구안와사. 성인에서도 치료 및 간호법은 똑같아요. 보통은 며칠 지나면 점점 완화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외에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겠죠. 그 외 손상의 마지막 상지마비인데요. 원인 및 특징을 살펴보면 분만 시 목이나 어깨에 과도한 견인이 가해져서 완신경총이 과도하게 신전 압박될 수 있어요. 완신경총이 뭐냐, 예전 해부학 강의에 있을 텐데, 경추에서 내려오는 신경들이 합쳐지면서 플렉서스를 이루면서 팔로 내려가요. 이 신경을 완신경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이나 어깨가 과도하게 당겨지다 보면 이런 신경들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기를 이루면서 팔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요골신경, 하나는 중앙신경, 하나는 척골신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신경들이 손상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위팔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상지마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치료 및 간호를 살펴보면 환복 시 마비된 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아기를 안을 때에는 겨드랑이에 손을 대어 들거나 팔을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 겨드랑이에 손을 대어 들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성인에서 목발을 짚을 때도 겨드랑이에 하중을 지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완신경총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도 손상이 되어 있는데 완신경총을 또 압박할 수 있으니까 겨드랑이에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목발 간호에서도 그래서 이 겨드랑이에서 손가락 한두 개 정도를 사이를 목발을 띄어서 길이를 측정하는구나,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 신생아 질환의 감염 부분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